작은 서점. 어떤 사랑은 끝난 뒤에야 사랑이 아니었음을 안다. 어떤 사랑은 끝이 없어서 사랑이란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어떤 사랑은 너무 멀리 있어 끝이 없다. 어떤 사랑은 너무 가까이 있어 시작이 없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최원정입니다. 오늘은 최진영 작가의 장편소설 단 한 사람의 한 구절로 문을 열었습니다. 소설에는 아주 특별한 나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주인공에게 중계라고 부르는 신비한 능력을 주는데요. 자, 이어질 이야기 잠시 뒤 편집자의 방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은 아티스트 듀오 모습의 그림책 거북복과 물대새 머리뼈의 대화입니다. 앤눈북스에서 나왔는데요. 소중했던 존재들이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려낸 신비롭고 몽환적인 책이라고 하죠. 자, 관심 있으신 분들 이번 주까지 저희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죠. 문자는 샵 973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플레이어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들의 전성시대를 맞이합니다. 편집자의 방. 네, 오랜만에 뵙는 두 분입니다. 클레이하우스의 윤성훈 대표, 11 출판사 한나비 대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시는데 잘 지내신 거죠? 네, 저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었고요. 신간 출간하고 육아로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진짜 바쁜 거 아니에요? 신간을 출간하고 육아라 그러면 그 하나도 힘든데 그걸 지금 두 가지를 다 하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되게 함께하고 싶었던 작가님도 섭외해가지고 계약도 하고 원고 준비도 하고 하면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진짜 즐거운 거 맞으시죠? 건강도 좀 잘 챙기시고. 근데 출판업계 분들 왜 이렇게 다 바쁘세요, 보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윤성훈 대표님도 이해 못지않은 근황. 네, 저는 네. 두 번의 도서전 참여가 좀 큰일이었어요. 네. 스페인 마드리드 도서전에 다녀왔고요. 와. 그리고 서울국제도서전에서도 독자분들을 만났습니다. 책 좋아하는 분들 만나는 게 제일 저희로서는 힘이 나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오, 진짜 그냥 좀 바빴어요가 아니라 진짜 어마어마하게 바빴던 두 분. 오늘 뭔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 네, 열심히 신나게 재밌게 준비했습니다. 네, 또 기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오신다고 들었어요. 네, 정기적으로. 네. 네, 저희가 지난 봄에 작은 서점 녹음하고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했는데 이렇게 다독이 분들하고 다시 인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네, 저도 방송도 방송인데 혹시 연말에 작은 서점 출연자 분들끼리 하는 송년회 같은 게 있는지 좀 궁금했어요. 우리 있죠. 그런가요? 네. 평소에 이제 출연자 분들 중에 좋아하는 이제 편집자님, 작가님, 사조 MD님들 많이 계신데 실제로 만나본 분도 있지만 못 만나본 분도 있어서 자리 마련할게요. 그런 게 있으면 너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꼭 조만간 자리를 마련하도록 너무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책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어떤 주제를 가져오셨는지요? 이번에 저희가 선정한 주제는 엄마 아빠가 생각나는 책이에요. 네. 요즘에는 나에게 소중한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책
이 결국 좋은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사실 그중에서 엄마 아빠는 저희가 평소에 너무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이거 억지로 일부러 떠올리지 않는 이상 잘 생각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을 읽으면서 엄마 아빠가 좀 생각이 나면 그 책들이 요즘엔 좀 더 마음이 가고 좋고 그래서 같이 얘기해서 나비 대표와 함께 책을 골랐습니다. 뭔가 눈물 찍 하는 그런 시간이 된 거야. 채로성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건가요? 엄마 아빠 얘기하면 뭔가 가슴 한켠이 이렇게 미안한 마음에 또 보고 싶은 마음에 짠한 분들 많을 텐데 그래서 가져오신 두 권의 책이 황보름 작가의 윗집 부부 그리고 최진영 작가의 단 한 사람 이렇게 두 권이네요. 워낙 또 황보름 작가, 최진영 작가 좋아하는 분들 많아서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잘 풀어야 할 텐데. 아니 다독이 분들 와 신난다고 해서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나비 편집자의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한나비 편집자님이 골라오신 책이 최진영 작가님 책이죠? 네, 맞아요. 네. 이분이 서정적인 미문으로 박력 있는 서사를 써내려가기로 좀 유명하시거든요. 박력 있는 서사. 네, 저는 그게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릴 단 한 사람은 되게 독특한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작가님 작품 중에서. 오늘 주제가 엄마 아빠가 생각나는 책인데 이 책은 사실 가족 소설도 아니고요. 사랑 소설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현실을 풍자한 것도 아니고 SF 판타지 소설도 아니거든요. 하나로 정의하기가 좀 어려운 소설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려보자면 커다란 운명의 수레바퀴 아래서 할머니에게서 엄마로, 엄마에게서 딸로, 딸에게서 손녀로 이어지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신비한 나무로부터 명령받은 것인데요. 여기서부터 참 독특하죠. 제가 엄마 아빠를 떠올렸을 때 이 소설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요? 저에게 만약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면 저는 부모님을 살리고 싶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이 생각나는 책이다. 네. 그러니까 나무의 명령으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설정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자, 주인공은 어떤 운명을 마주하게 되나요? 네, 이 소설은 처음에 우화 같은 나무 이야기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두 그루의 작고 어린 나무가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가지처럼 아주 작았다가 수백 년이 지나면서 커지고 또 수백 년이 지나면서 더 커지고 1000년을 넘게 살면서 엄청나게 거대한 나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비바람, 천둥번개, 태풍에도 거의 1000년이 넘도록 서로의 뿌리를 꽉 움켜쥐고 살아남으면서 두 나무의 뿌리가 마치 한 그루의 뿌리처럼 이렇게 얽혀있게 되는데요. 그러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인간에 의해서 두 나무가 베어지고 쓰러지고 파괴됩니다. 그렇게 두 나무 중 한 나무가 아예 잘려나가서 그루터기만 남게 되는데요. 다행히 아직 단단히 땅속에 박혀있는 다른 한 나무의 뿌리가 있어서 그 한 그루의 나무와 숲의 도움을 통해서 다시 작게 그 잘린 나무가 움트면서 되살아납니다. 그런데 또 인간이 찾아와서 남은 한 그루의 나무마저 베어가는데요. 결국 나무는 살아남지 못한 채로 수백 년이 흘러서 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신목화가 등장합니다. 엄마인 장미수와 아빠인 신일복, 그 사이에 일화, 월화, 금화, 목화, 목수라는 5아이가 태어나는데요. 그중에 이 주인공인 목화는 막내인 목화, 목수, 일란성 쌍둥이 중 딸입니다. 어느 날 금화, 목화, 목수가 뒷산으로 놀러 갔다가 금화 언니가 큰 나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해요. 목화는 너무 놀라서 동생 목수에게 언니를 잘 보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도와줄 어른을 찾으러 뛰어내려갑니다. 그리고 언니를 살려달라면서 어른들을 데려온 뒤에 언니가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해요. 언니가 깔려있던 그 나무 자리에 언니 대신에 동생인 목수가 대신 깔려있고 언니는 행방불명이 된 거죠. 진짜 뭔가 이렇게 우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근데 지금 사고 당한 언니 금화가 사라지고 동생의 목수가 나무에 깔려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였죠? 목수가 그 사고의 충격으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왜 누나가 사라졌는지, 왜 자신이 깔려있는지를 기억을 못해서 금화는 그 상태 그대로 사라져버렸고요. 가족들은 모두 망연자실한 채로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사건 이후에 목화 목수는 생각날 때마다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갔어요. 혹시 언니의 흔적이라도 찾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금화가 깔렸던 나무, 그 나무와 그 주변에 있던 숲은 모든 것을 지켜보았을 텐데도 아무 말이 없었죠. 그리고 10년이 흐른 뒤 어느 날에 목화가 꿈에서 이상한 장면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어떤 대형 사고 현장인데 네. 그 속에서 특정한 단 한 사람을 살리라는 알 수 없는 명령을 받고 단 한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꿈에서요? 네. 네. 근데 이게 꿈인가 싶었는데 실제 일어난 사건이고 목화가 살린 사람이 실제로 살아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네. 목화는 이 능력을 수명 중계라고 부르는데 마치 이게 오래된 나무에게서 전해져 내려온다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뒤늦게 알고 보니까 엄마도 할머니도 같은 능력을 가진 수명 중개인이었던 거죠. 네. 3대째 이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엄마는 네. 소중한 딸을 잃어버렸잖아요. 나무에 깔린 채로. 네. 엄마는 이 딸도 찾지 못하는데 정해진 단 한 사람만 살려야 하는 이 능력을 신이 내린 저주라고 생각하고 할머니께서는 그 능력을 신비한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목화는 엄마처럼 뭐 저주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할머니처럼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 일을 좀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독특하네요. 그렇죠? 네. 와, 이게 이제 한 스토리에 지금 한 몇 분의 1 정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시작입니다. 되게 독특하다. 아니, 우리 윤성훈 대표님도 읽어보셨어요, 이제? 네, 같이 읽었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어떤 장르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화라는 장르가 네.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각자 생각하는 걸 좀 다르게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치들이 많아서 네. 우화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그 중계라는 설정이 굉장히 독특한 게 지금 이 능력이 저는 그냥 단순히 초능력이라고 아까 잘 모르고 표현했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가족들의 태도가 할머니, 엄마 그리고 주인공이 다 지금 다르잖아요. 네. 그게 또 굉장히 또 재밌네요. 네, 소설 속 엄마인 장미수도 딸인 신목화도 그리고 장미수의 손녀까지도 이 능력이 이어지는데요. 네. 모두 그 능력을 원해서 얻은 게 아니었어요. 그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는 사실만 알 뿐이고 그런데 단 한 사람을 살리라는 명령을 다들 다르게 받아들였잖아요. 네. 장미수는 그 엄마인 장미수는 단 한 사람을 살리는 대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호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모든 사람을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가 없고 단 한 사람만 살려야 해. 나머지가 죽어가는 거를 바라봐야만 해라는 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네. 한 사람조차 살리지 않으려고 무시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땐 이제 현실에서 되게 고통스러운 어떤 경험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려야만 무조건 살려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할머니는 사실 이걸 다 겪었을 거잖아요. 예. 먼저. 그런데 할머니는 그 엄마인 장미수를 위로하지도 않고 자신이 아는 것들을 더 설명하지도 않아요. 소설 속 한 장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할머니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아. 가끔은 거짓말도 하지. 그래서 더 믿을 수 없게 만들어. 그게 사랑이라는데 감추고 속이는 게 어떻게 사랑인지 나는 납득할 수가 없어. 목화 역시 엄마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때로는 거짓말도 했다. 감추거나 속이기 위해서는 아니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을 뿐이다. 그 할머니인 임천자가 엄마 장미수에게 왜 많은 것들을 말해주지 않고 가끔은 속이려 했을까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네, 저희 부모님께서는 네. 때로는 아무리 말해줘도 네. 네가 겪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있다. 네. 이게 뭐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도 네. 그렇고 첫 회사에 출근했을 때도 그렇고 결혼을 결심했을 때 아기를 낳았을 때 이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에 엄마 아빠도 이 할머니처럼 저에게 다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고 한번 겪어봐라 라고 좀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 한 사람 속에 그 임천자 할머니, 장미수 엄마, 신목화, 손녀 루나까지 이어지는 이 목의 혈통의 능력에 대해서도 저는 비슷한 태도로 좀 표현된다고 느꼈어요. 네.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것을 물려줘버린 부모의 안타까움, 슬픔, 걱정 같은 것도 좀 표현됐다고 생각하고 공감도 됐고요. 네. 소설 속 설정인데도 현실과 연결되는 지점들이 좀 많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네요. 이게 대대로 지금 이 능력이 주어졌는데 순응하는 할머니가 있었고 막 도피하려는 엄마가 있고 막 저항하려는 또 누군가 있고 또 막 이걸 다 그냥 포용해야지 하면 살아가면서 그냥 다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다 다르네요.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세대 간 그 감정은 세대 간 이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각자 다 다르게 해석하는. 근데 지금 재밌는 게 이 목의 혈통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아버지는 안 나와요? 자, 아버지 역할이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아버지 역할이 네. 아무래도 이게 목의 혈통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라 남자들의 캐릭터 자체가 좀 한 발 뒤로 빠져 있는 그래. 느낌이에요. 그럼 이 책 읽으면 엄마 생각을 주로 하게 되고 아버지는 뒷전인가요? 그런데 전 또 네.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엄마랑 할머니, 딸, 손녀까지 사실 아버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 인물들이잖아요. 네. 근데 아버지의 역할이 생각보다 더 드러나지가 않는데 이 아버지는 그저 아내를 위해 살고 아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잃어버린 딸인 금화를 계속 찾으려고 네. 하고 가족들을 뒤에서 이렇게 보살펴주는 어떻게 보면 내조하는 역할을 좀 네.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 금화는 못 찾고 있는 상태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단편적으로 딱 설명해 줄 수 있는 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길에게 사랑은 심장이었다. 사랑이 멈추면 삶도 끝이었다. 미수를 걱정하는 마음이 들던 순간부터 그랬다. 금화의 실종으로 사랑도 잠시 힘을 잃을 뻔했지만 보길에게 미수는 바다였다. 자식들은 바다를 건너야 닿는 섬이었다. 금화의 실종 이후 미수는 더욱 자주 두통을 선택했고 보길은 미수를 위한 약을 찾았다. 미수에게는 사랑이 있었다. 그 사랑으로 신에게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게 미수에게 보길이 있었기 때문에 미수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네. 계속 그 주어진 단 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엄마 아빠가 되게 떠오르는 부분이었어요. 네. 아빠도 엄마도 참 좋은 분들이시지만 누구나 부족한 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족한 점을 두 분은 서로 퍼즐처럼 꼭 맞춰주시면서 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분은 부부일 때 가장 어울리고 서로에게 또 큰 힘이 되어주고 그렇기에 또 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이 장미수 신복일 이 부부가 되게 저희 부모님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굉장히 화목한 집안에서 사신다는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 역할 되게 충실하시면서 두 분의 그 궁합이 굉장히 좋은 그런 네. 집안 분위기셨군요. 네, 네. 저희 좀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고 네. 집안에 큰 일들이 있을 때 웃음으로 좀 넘기려는 다들 그런 성격이거든요. 네. 사실 제가 나이를 먹는 만큼 부모님도 지금 연세가 많아지셔서 네.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제가 처음 단 한 사람을 펼친 게 아버지 수술 후에 그 병상역 간이 의자에 앉아서였거든요. 그래서 더 그 생각이 드셨구나. 네, 그 그 단 한 보호자로. 사람이라면 아버지를 꼭 살리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맞아요. 저도 네. 저에게 이런 능력이 주어진다면 전 아버지를 꼭 살렸으면 좋겠다. 네. 아버지가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일어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좀 눈물도 나고 네. 밑줄도 긋게 되고 그래서 저한테는 좀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소설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 큰 수술 이후에 아버님 다 쾌차하신 거예요? 쾌차를 하셨었는데 또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네. 지금 뭐 치료도 받고 치료 받고 계시고 계시고요. 요양병원도 가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렇군요. 저는 저랑 비슷하게 누군가를 살리고 싶은 분들이나 삶과 죽음에 대해 좀 많은 생각을 하는 분들께 이 책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윤성원 대표님도 이 책에서 이제 아버지를 많이 좀 떠올리셨다고 하던데 네. 어떤 면에서 그러셨죠? 저는 실제로 아버지를 살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어떻게? 10년도 더 된 네. 일인데 당시 아버지가 엄청 크게 아프셨어요. 그런데 이제 대구에 계시는데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을 해서 네. 온갖 검사를 하고 폐질환 같다고 하긴 하는데 그 원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 원인을 모르니까 가족들이 다 약간 속이 어떻게 예. 막 그렇게 되는 거죠. 몸이 막 퉁퉁 붓고 다리에 부종도 너무 심하고 사실 뭐 의사소통을 거의 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 아프셨어요. 예. 그래서 엄마랑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게 점점 더 심각해지니까 이대로 두면 진짜 큰일이 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당시 이제 아내가 저희 아들 임신한 상태였는데 혹시 손자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걱정이 되게 들었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서울에 있을 때인데 이렇게 대구로 내려가서 바로 아버지를 제 차에 싣고 네. 서울의 어떤 한 병원에 그냥 무작정 갔어요. 응급실로. 이제
병실 잡기가 어려워서 응급실에서 막 2주 넘게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제가 살렸다기보다는 병원이 살렸죠. 서울의 한 병원이 아버지를 살리셨고. 아유, 아드님이 이거 살린 거네요. 그래서 모시고. 그래서 그때만 생각하면 그래도 적절한 판단과 행동을 빠르게 네, 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책 한 권을 통해서 각자 지금 자기 아버지와의 그 어떤 에피소드들이 네. 강하게 떠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생각나게 하는 책으로 골라오셨어요. 또 이렇게 두 분의 개인적인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책이라는 게 또 이런 감동이 또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나의 얘기를 자연스럽게 꺼내게 할 수 있는. 누군가를 살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계속 생각하게 되는 그런 책인데 이 두 분께 이 소설은 어떤 의미로 남나요? 먼저 우리 한나비 네. 대표님. 네. 소설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중계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알아? 살려달라는 말? 아니 사랑한다는 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생과 사의 경계에서 단 한 사람의 수명을 중개하는 그 일을 내가 맡게 된다면 어떨까 상상해봤을 때 저는 되게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마치 그 엄마처럼. 근데 이 능력이 내 부모에게서 온 것이라면 물려받은 거니까 어떻게 떨쳐버릴 수도 없고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 되게 고통스럽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사의 기로에 선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라니까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아버지 건강을 또 챙겨드리는 중이라 죽음이 코앞까지 와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더라도 네. 좀 자주 말씀드려야겠다. 그러게요. 사랑한다고 말씀드려야겠다. 그 외에 어떤 재난 현장에서 마지막 보내는 문자들이 다 보면 네, 사랑한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의사 뭐 이런 건 아니라서 네. 의학적인 기술로 살릴 수는 없어도 제가 할 수 있는 일들로 좀 아버지를 좀 어떻게든 생기 있게 살아나게 산 사람을 좀 살리는 일이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좀 고민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요즘 사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짠한 얘기인데 우리 윤성훈 대표님은요. 이 소설 어떤 네. 의미시죠? 제게 이 소설은 두 세계관의 충돌로 읽혔습니다. 두 세계관이요? 네, 첫 번째는 장미수의 세계관인데요. 여기에는 신에게는 의도도 목적도 없고 모든 것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나무가 누구를 구할지를 정하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네. 그래서 평생 의문을 갖고 이 삶을 살아봤는데 결국에는 그 답이 없었다는 게 장미수가 내린 답이었어요. 금화가 사라졌기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반대 대척점에 있는 게 그 자신의 능력을 이어받는 신목화의 세계관입니다. 그는 신에게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이 스포인가요? 하여튼 나중에 네. 또 소중한 누군가를 살릴 수 살려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세계관이 되게 계속 이렇게 갈등처럼 있는데 소설은 어느 한 세계관이 옳다고 단정하지는 않고 결국에 각자의 신이 다르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목화는 또 자신의 능력을 이어받은 루나를 보면서 그 친구가 가야 할 길을 긍정하죠. 루나는 이제 목화의 딸인 거예요? 조카예요. 조카요. 네네.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부모나 자식은 심리적으로 너무 가까이 엮여 있어서 네. 삶에 대한 가치나 세계관 같은 게 서로 다르다는 것을 좀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거든요. 저도 되게 그렇고. 그래서 서로를 더 못마땅하게 여길 때도 많고 원망하거나 서운해할 일도 많은 것 같고요. 나라면 저렇게 행동하지 않을 텐데 왜 저러지? 이런 마음을 좀 가까운 사람들께 더 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따 소개하겠지만 윗집 부부라는 소설에서도 좀 비슷한 갈등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각자의 나무가 다르다, 각자의 신이 다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 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소개할 이 두 책이 좀 결이 굉장히 다른 작품처럼 보이지만 어느 한 지점에서는 좀 맞닿아 있다, 같은 방향을 가르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우화 같은 이야기이지만 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책인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을 다시 한번 또 들여다보게 되고 최신용 작가의 단 한 사람 뭐 중간중간 낭독을 해주셨지만 그 우리 다독이분들과 나누고 싶은 구절 있으면 한번 좀 부탁드려볼까요? 네. 기도, 어쩌면 그 때문인지 모른다. 오직 사람만이 다른 생명을 위해 기도한다. 신을 필요로 한다. 기적을 바란다. 먼저 떠난 존재가 너무 그리워 죽음 이후를 상상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만약 신이 나타나 목화에게 우주의 기원을 알려준다면, 하지만 그것을 인간의 과학으로, 이를테면 슈레딩거 방정식이나 하이젠베르크의 행렬 역학을 사용하여 설명한다면
목화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신이 나타나 스토리텔링으로 이를테면 신화 같은 방식으로 우주의 기원을 설명한다면 목화는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신이 나타나 신금화에 대해 말한다면 그 어떤 말이라도 목화는 믿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이 자진한 것이 아니라 목화의 기도가 신을 호출했으므로 무슨 말이든 기꺼이 믿을 마음이 목화에게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 중에 인간만이 기도를 한다고 그쵸. 생각을 합니다. 다른 생명을 위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을 기도하는데요. 기적을 바라고 신을 필요로 하고 제발 뭐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목화가 신에게 기도드리면서 금화 언니를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거가 참 와닿더라고요. 네.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살리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 같아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최진영 작가가 보면 그 구의 증명에서도 주인공이 죽은 그 구의 몸을 먹으면서 그쵸? 상대를 기억하고 막 사랑하고 뭐 이런 걸 이렇게 쓰고 있는 책이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좀 독특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이 소설도 설정이 매우 특이해요. 네. 맞아요. 왜 이런 설정을 계속 하시는 걸까요? 네. 저도 이 소설이 너무 특이해서 네. 작가님 인터뷰 같은 걸 많이 찾아봤거든요. 네. 최진영 작가님이 수천 년 살아온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 나무의 나뭇잎 한 장만큼의 수명이라도 죽어가는 인간에게 줄 수는 없을까? 이런 상상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죽어버린 수천 년 된 커다란 나무, 그 나무의 명령으로 그 인간, 단 한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 어쩌면 이런 수명 중계라는 설정 자체가 네. 좀 기적을 바라는 인간의 기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약간 그 박력 있는 서사가 있다고 했는데 뭐 그런 면에서 뭔가 우리가 상상도 못한 어떤 세계를 우리를 항상 이끌어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윤성원 대표님도 좀 울림이 있었던 구절이 있다면 나눠주시죠. 네, 읽겠습니다. 살아난 사람이 어떻게 살든 여전히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은 목화를 조금씩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들이 거기 존재했기에 목화에 나갈 길은 조금씩 이어졌다. 지름길은 아니었다. 확인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삶도 있었다. 그럴 때 길은 굽었다. 가로막혔다. 미로처럼 맴돌았다. 그렇더라도 어쨌든 나아가는 길이었다. 목화는 멈추지 않았다. 단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거부하지 않았다.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목화 또한 죽음이 덜 억울할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할 사람,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일 테니까. 목화는 타인의 삶과 죽음의 판단을 멈추었다. 그리고 중계 중에 이전에는 하지 않는 것을 했다. 마음을 다해 명복과 축복을 전하는 일, 죽어가는 사람과 살아난 사람의 미래를 기원하는 일, 그것은 나무의 일이 아니었다. 사람으로서 목화가 하는 일이었다. 나무의 지시가 아니었다. 목화의 자발적인 마음이었다. 네, 저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태도가 이런 거 아닌가. 이상적인 태도요? 네,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수행하되 그 안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걸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네. 저희가 하는 출판일도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또 본인 직업이랑 연관지어서 생각하셨군요. 네. 네, 우리가 만드는 책이 독자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고 네. 또 한 권의 책이 뭐 누구를 살릴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할지는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요. 네. 그래도 한 권이라도 더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네. 작가의 진심이 독자에게 좀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애쓰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럼요, 네. 어떤 마음으로 단 한 권의 책을 만들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좀 더 저는 네. 해보게 됐어요. 누군가에겐 정말 운명과 같은 그렇죠?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힘을 발휘하는 책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한나비 대표님 오늘 이 책과 함께 들으면 좋을 노래 한 곡 추천해 주시죠. 네. 저는 악뮤의 소문의 낙원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 한 사람 속 그 장미수와 신복일, 목화와 다른 사람들도 제가 책을 읽으면서 계속 떠올린 저희 부모님도 낙원을 좀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문으로만 들어온 그 낙원에서 새로운 삶들을 다 같이 열어갔으면 하는 싶은 마음으로 골라봤습니다. 네. 네, 악뮤의 소문의 낙원 듣고 왔습니다. 편집자의 방 윤성은 한나비 편집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가 엄마 아빠가 생각나는 책이라는 주제로 두 분의 추천책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윤성은 편집자님의 추천책 황보름 작가의 윗집 부부 이제 오늘 얘기 나눌 텐데 황보름 작가의 전작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굉장히 잘 팔린 책, 많은 사랑을 받은 책이잖아요. 네,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는 한국에서만 30만 부 정도 팔렸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100만 부가 넘게 판매된 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네, 한국보다 100만. 해외에서 더 많이 팔린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와. 제가 알기로는 한강 작가님과 더불어서 해외에서 네. 가장 많이 읽히는 한국 작가님입니다. 네. 네. 그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는 처음에 전자책으로 먼저 출간이 됐다가 네. 독자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종이책이 뒤에 나오게 됐어요. 네네. 그리고 이후에는 해외 50개국 넘는 곳에서 출간이 됐고 뭐 영국, 호주, 싱가포르, 일본, 튀르키, 브라질 할 것 없이 세계 곳곳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이력을 가진 소설입니다. 네. 황보름 작가님이 이번에 그 윗집 부부라는 차기작을 출간한 거고요. 네. 보통 전작이 잘 되면 차기작에 대한 부담이 저희 출판사도 있고 작가님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크시겠죠, 작가님들.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책은 이제 제가 아니라 저희 회사 조은혜 편집팀장이 책임 편집을 맡아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른바 책임 없는 쾌감이라고 하죠. 저는 이제 그거를 좀 비교적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초고 원고를 읽는데 보통 저희 편집자들은 이게 분석적으로 읽거나 아니면 이걸 어떻게 좀 더 고쳐서 더 좋게 읽게 만들지라는 그런 이제 시각으로 책을 원고를 읽기 때문에 독자처럼 읽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 원고는 제가 정말 독자처럼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온전히 독서의 즐거움을 누렸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클라이막스를 치달을 때 네. 엄청난 감동을 받고 이제 큰 울음을 터뜨린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아니 저희 작가가 윤성 편집자님이 오열하는 SNS 영상이 있다고. 네. 에이 설마 있는 진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진짜 있어요. 이거 정신없이 네. 우는 와중에 네. 제가 이 나중에 뭔가 컨텐츠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나서 잠깐 이게 뭐가 먼저였어요? 컨텐츠를 위해서 아니요, 울어야지 였어요? 완전히 아니면? 그냥 완전히 떡진 머리로 잠옷 입고 아침에 이게 읽다가 눈물이 터졌는데 네네. 그냥 사실 책 읽다가 우는 모습이 흔한 일이 아니어서 그러게요. 남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제가 셀카 영상을 담았는데 네.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박장대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픈 영상이 탄생했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한번 그 SNS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십시오. 네. 황보름 작가님 워낙 또 그냥 믿고 보는 작가이기 때문에 또 해외에서도 여러 상 수상하셨고 그래도 혹시 우리 다독이 분들 중에서 황보름 작가님에서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좀 더 해주신다면. 네. 첫 번째 소설인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는 2024년 일본 서점대상 번역소설 부문에서 1위를 수상했습니다. 네. 일본 서점대상은 2004년에 제정된 일본의 문학상인데 서점 직원들이 가장 팔고 싶은 책을 직접 투표해서 수상작이 선정된다는 점에서 다른 문학상과 다르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더블리 문학상 후보에도 올랐고 영미 독자들이 직접 뽑는 굿리즈 초이스 어워드에서도 소설 부문 3위에 오른 이력이 있습니다. 네. 작가님은 해외 도서전이나 문학축제 초청으로 안 가볼 곳이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은 나라 독자들과 직접 만나고 오셨는데요. 저도 몇 번 따라가 봤는데 완전 셀럽이시군요. 네, 진짜 월드셀럽. 맞습니다. 네, 정말 구름인파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제 일상적이고 친근한 언어로 우리 내면의 가장 인간적인 부분을 자극하는데 그 감성이 놀라울 정도로 나라나 문화의 구분 없이 보편적이라는 걸 좀 깨달았습니다. 작가님께서 여러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제안하는 키워드가 느슨한 연대, 느슨한 공동체 그런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로망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대중적인 공감대가 크다는 얘기일 텐데 자 윗집 부부 줄거리를 좀 먼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70대 할아버지 경직이 어느 날 TV에서 한국이 초저출산 국가이고 소멸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나라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네. 그래서 주변의 젊은 부부 한 커플만 설득해보자고 마음을 먹게 돼요. 네. 약간 IMF 때 금모으기 운동한 것처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윗집에 사는 신혼부부인 이름이 봄과 가을이에요.
봄, 가을 신혼부부와 이제 교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세대의 삶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니까 이제 그들의 삶이 쉽지 않다는 걸 조금씩 이제 깨닫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지 않는지, 낳지 못하는지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잘 대화가 되지 않았던 딸과도 소통이 시작되고 자식들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이렇게 이 소설은 70대 경직의 변화 과정을 그리는 소설이고요. 네. 이 과정이 억지스럽지 않고 설득력이 있어서 독자들에게 따뜻하고 충만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봄, 가을 부부도 경직 그리고 경직의 친구이자 자신들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의 건물주인 항구라는 할아버지와 교류를 시작하면서 조금씩 삶의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를 낳을 것인가라는 질문이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이웃인가라는 질문으로 넓어지고요. 네. 이 과정이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근데 이게 얼핏 지금 줄거리에서 70대 이웃 할아버지가 신혼부부에게 아이를 좀 낳았지? 하고 계속 접근하는 게 되게 조마조마하거든요. 근데 지금 맞아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런 결이 아니라 감동으로 이제 마무리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네. 조금 진입장벽이 있다라는 젊은 독자분들도 사실은 그랬어요.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런 걸 좀 차치하고 70대 부모 세대와 그 자식 세대가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엄마 아빠가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네. 딱 결혼했을 때 나는 애 안 낳을 거야 했을 때 끊임없이 부모님이 설득했던 그 과정들이 좀 생각이 네. 나거든요. 네, 두 분은 어떠셨어요? 네. 네. 경직이 우울증을 오래 견뎌온 딸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힘든 일 있으면 힘들다고 말도 하면서 살아야지. 너라고 살만하기만 할까? 아직 엄마 아빠 안 죽었어. 우리도 너 지켜줄 수 있어. 그리고 딸의 손을 잡으면서 네가 제일 중요해라고 반복하는 장면이에요. 자식을 가르치려고만 했던 부모가 이제 그저 곁에 머무는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인데 저도 저희 부모님이 제가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분이라고 이제 믿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는 경직과 다르게 어렸을 때부터 저희랑 굉장히 잘 놀아주고 친구처럼 살갑게 지내온 분인데요. 네. 그래도 나이 들수록 진짜 그 노파심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쓸데없는 걱정. 네. 이 작품에서도 그 걱정만 많고 능력이 없는 부모가 최악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부디 저희 부모님은 이런 기분을 안 느끼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게요. 생각이 그렇게 들었어요. 느끼지 않도록 자녀들이 네. 조심조심 한마디 한마디 잘 건네야죠. 그죠? 네. 그리고 경직의 아내인 화정이라는 캐릭터를 보면서는 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요. 네. 화정에게는 자기 아들보다도 10살이 더 어린 친구가 있는데요. 화정과 같은 연예인을 좋아하는 대학생인데 이거랑 비슷하게 저희 엄마도 저와 동갑인 친구가 있거든요. 네? 뭐 줌바 댄스하는 곳에서 만났대요. 아, 진짜로요? 네. 아. 그 소모임 같은 게 있는데 나이가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뭐 40대부터 뭐 50대, 60대 네. 다 있는. 그래서 이런 새로 사귄 다양한 연령대의 친구들과 네네. 잘 지내는 걸 보면 아들로서 마음이 되게 좋잖아요. 좋네요. 보기 너무 좋네요. 네, 네네. 확실히 여자들이 사회성이 훨씬 좋다. 새로운 사람 잘 사귀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한나비 대표님은 어떤 면에서 또 부모님 생각이 나셨어요? 네, 저희 어머니도 네. 윤성 대표님 어머니처럼 비슷하게 그 연예인 좋아하고 젊은 친구들도 만나시고 네. 뒤늦게 이제 대학 가서 공부하시면서 또 젊은 분들하고 또 교류도 하시고 좀 확실히 여자가 사회성이 좋고 새로운 사람도 잘 사귀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이 소설 읽고 경직이 70대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보다 윗세대라 공감이 좀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읽고 나니까 부모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자식과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리감이나 세대 차이, 또 표현할 줄 어려워하는 아버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참 공감이 많이 됐어요. 여기 내용 중에 네네. 경직의 딸인 선지가 부모님께 말씀 안 드리고 혼자 맹장수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 나중에 부모님한테 막 혼나거든요. 너 왜 부모님도 있고 형제도 있는데 혼자 그렇게 하냐 이러면서 혼나는데 그 딸이 맹장수술 정도는 혼자 할 수 있는데도 많아 막 이렇게 말대답을 해야 한다고 할까요? 근데 저도 부모님께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좀 삼키는 말들이 많은데 그럴 때 엄마 아빠 마음이 이럴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또 소설에 여러 번 키오스크를 어려워하는 이 할아버지 경직의 모습이 나오는데 네. 저희 부모님도 제가 막 엄마 여기 좋은 식당 가봐 집 근처에 이런 거 생겼대 하면 아 우리끼리 어떻게 가 괜히 갔다가 키오스크 있고 뭐 어려우면 어떻게 다 젊은이들 가는 데면 어떻게 막 걱정하시거든요. 네. 이런 게 되게 저희 부모님이랑 겹쳐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소소한 장면 하나하나에서 이제 이거 내 얘기인데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군요. 아니, 근데 황보름 작가 이야기할 때는 보통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가 따뜻한 위로, 힐링 뭐 이런 건데 이게 지금 그 일상적인 얘기 같지만 세대 갈등, 저출산이라는 좀 묵직한 또 사회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소설의 네. 가장 큰 특징이자 미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문학평론가 박혜진 님은 이 작품을 소셜 필굿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필굿 소설의 진화된 버전이라는 건데요. 네. 막연히 개인적인 위로를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가 시대의 모순이나 사회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해결책 역시 공동체에서 찾아야 한다고 이제 말하는 소설인 거죠. 젊은 세대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세상이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요구하기 전에 태어난 생명을 함께 지켜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직은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자신이 필요했다고. 자기 자신 혹은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더 큰 공동체를 생각하는 단계로 이제 확장이 되는 모습인데 네. 이게 정말 하나하나 조금씩 서서히 디벨롭이 되다가 마지막에 탁 도달하게 되는 지점이라 울림이 상당합니다. 나도 이런 어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들고요. 네, 나도 이런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건 굉장한 힘이 있다는 네. 얘기인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 아빠가 생각나기도 하지만 또 조금 더 부모의 어떤 경험과 또 그런 어떤 고민이 많은 분들은 그 부분에서도 많이 공감할 것 같아요. 네. 그 작품 속에서 굽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자주 나오거든요. 굽지 않은 사람은 없다. 네, 다들 이 작품 속 인물 다들 굽어 살아요. 네. 네. 소설 아니든 밖이든 멀쩡하게 잘 사는 것처럼 눈에 보여도 대부분 저마다의 사정이 있잖아요. 네. 관심을 갖고 자세히 보아야 알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있는데 소설은 그렇게 서로 약함을 알아본 사람들이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과정을 따뜻한 시선으로 포착을 해냅니다. 저도 사실 이 작품 읽으면서 아까 오열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게요. 어느 지점에서 오해를 그 하셨을까요? 이유가 네. 제 어떤 방송에서 말하기 힘든 어떤 사정이 생각이 났던 거죠. 네. 그 가장 저의 약한 지점을 이제 그 기억을 건드린 건데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울었고 동시에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저희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기고 태어나고 무럭무럭 자라나고 엄청난 행복을 안겼던 그 수많은 순간들의 생각이 많이 났어요. 네. 그러면서 부모의 마음도 조금씩 알게 되고 그 좀 웃겼던 게 제 아이가 2-3살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찍은 사진 하나가 표정이 저희 아빠랑 너무 똑같은 사진이 하나 있는 거예요. 네. 항상 그 보면 아이가 네. 우리 부모의 어떤 얼굴들을 갖고 있고 성격도 이렇게 네. 타고나고 참 그게 좀 신기해요. 맞아요. 네. 평소에도 제 아들이랑 제 아빠가 이제 닮았다는 예, 소리를 저보다 네. 더 많이 듣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된 아빠가 된 내가 다시 키우는 건가? 그럼. 아빠한테 네네.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아들을 한번 잘 키워봐야겠다.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까지. 네, 우리 한남희 대표님은요. 네, 저도 부모로서 이제 20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소설 속 많은 장면들이 저와 되게 겹쳐 보이더라고요. 특히 거기 젊은 부부로 나오는 봄, 가을 부부가 되게 저랑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저도 11이라는 출판사 시작하자마자 임신 소식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첫 책 출간도 1년이나 미뤄지고 아이를 키우면서 일도 하다 보니까 예전에 부모님들은 다 이걸 다 해내셨던 것 같은데 요즘 왜 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고 그 주인공이었던 경직 부부가 살아온 삶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살아온 삶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 다른 것 같아도 다 비슷한 구석이 꽤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계획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은 이 삶에서 어찌저찌 제가 선택한 사람들로 가족도 꾸리고 땀 흘리면서 돈도 벌고 또 나이도 들어가고 하면서 또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사람으로 키워가는 과정 같은 게 좀 다들 비슷하지 않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약간
가정의 달 부모님한테 먼저 읽으시라고 쓱 내밀어내고 네, 맞아요. 다음 만날 때 야, 책 재밌더라 하면서 이렇게 아이 키우고 부모로서의 어떤 애환이나 이런 거 얘기 나누기 되게 좋은 책일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이게 엄마 그동안 고생 많았어라고 네, 말하기가 약간 직접 말하기는 살짝 그쵸. 그럴 때 이 책을 선물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사실 하나 선물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네. 우리 다독이 분들을 위해서 그럼 우리 윗집 부부의 좀 인상 깊었던 부분 낭독으로 좀 들어볼까요? 윤성훈 대표님부터. 네. 경직은 작년만 해도 윗집 부부가 아이를 낳길 남몰래 바랐다. 하지만 봄에 손목 보호대나 가을에 헬쑥한 얼굴이 일상이 되면서 쓸데없는 것을 바라는 일을 그만두었다. 가을이 손으로 가슴을 지그시 누르며 자신에 대해 털어놓은 날부터는 두 사람이 잘 지내기만을 바랐다. 이제 경직은 그 조그마한 봄이 임신한 채 주방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도 없었다. 어찌 낳는다고 해도 아이를 키울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다. 윗집 부부에겐 시간이 없었다. 시간과 시간 사이 좁은 틈만 있었다. 루다를 몇 번 돌본 경험으로 자신있게 말해보건대 아이는 틈으론 키울 수 없었다. 대호의 무릎처럼 언제나 아이를 받아줄 품이 필요하고 대호의 눈처럼 언제나 아이를 바라봐줄 시간이 필요했다. 육아는 무릎과 눈으로 해야 하는데 윗집 부부는 당장 어디에서 24시간 무릎을 빌려올 수도 눈을 꾸어올 수도 없었다. 선지와 대호에 대해서도 미련을 버렸다. 선지의 미래엔 남편도 아이도 없을지 몰랐다. 다 없어도 좋았다. 경직은 선지가 그저 저 한 몸 잘 건사하기만을 바랐다. 이외엔 다 욕심이었다. 맞아, 육아는 무릎과 눈으로 해야 된다는 표현이 딱 와닿네요. 네. 네. 경직이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젊은 세대 생각을 이제 마침내 받아들이게 되는 장면인데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냥 머리로 이해한 게 아니라 직접 그들과 부딪히고 갈등을 겪고 온몸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라 좀 그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챕터부터 이제 사람을 울리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마지막 페이지 덮을 때까지 이어지는데 초반 부분에 좀 경직 할아버지가 짜증나고 보기 싫다고 덮지 마시고 네. 그 변화 과정을 한번 따라와 보시면 네, 엄청난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지점에서 맞아요. 뭐지 왜 이 할아버지 왜 신혼부부 간섭해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 읽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한나비 대표님의 낭독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린 망하기의 달인이다. 망하기의 고수다. 망하기의 인플루언서다. 망하기의 슈퍼스타. 봄이 가을을 보며 쿡쿡 웃다가 쿠션을 껴안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텔레비전을 봤다. 봄이 문득 고개를 돌려 장난스러움이 사라진 남편의 옆얼굴을 보며 말했다. 그래도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가을은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봄도 더 말하지 않았다. 언젠가 식당을 그만두게 되리라는 건 당연히 알았다. 이건 마치 출근 첫날 회사에 들어서며 언젠간 퇴사하게 되리라는 걸 알게 되는 것과 같았다. 다만 그 순간이 갑작스럽게 외부로부터 오지 않길 바랐다. 세상으로부터 너 아웃 소리를 듣지 않길 바랐다. 아웃도 내가 외치고 싶었다. 나 아웃. 네, 저는 읽는 내내 이 젊은 부부에 되게 감정이입을 많이 해서 이 부분이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 저도 세상으로부터 스스로 아웃하고 싶지 누군가에게 타의로 아웃되고 싶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봄, 가을 부부가 가끔 무리하고 건강도 챙기고 그러면서 자기만의 삶을 묵묵히 읽어나가는 것처럼 살고 싶어졌어요. 네. 네, 이 책이 우리 부모 세대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를 다독이 분들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아, 우리 부모님, 엄마 아빠가 생각나는 두 권의 책 만나봤는데, 자, 오늘 이 책과 함께 들으면 좋을 노래 어떤 곡 들어볼까요? 네, 좀 뻔하긴 한데 네. 싸이의 아버지 골라봤습니다. 저도 딱 생각했어요. 이 노래가 떠오르게 되죠. 네. 네, 이게 무뚝뚝하고 표현 서툰 아버지의 삶과 희생을 그린 곡이라서 이 소설 속 경직 캐릭터와 특히 잘 맞는 것 같았어요. 가족 위해서 애쓰면서도 정작 자식들에게는 부담으로 오해받는 모습, 그리고 뒤늦게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서사 흐름이 소설과 겹치기도 합니다. 저는 독자분들이 이 책을 혼자 읽지 마시고 부모님 혹은 자식과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네.
제 주변에는 요즘 가족 독서 모임 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거 약간 유행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 제법 같아요. 예 많이들 네. 시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가족 독서 모임에서 이 책을 같이 읽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알고 보면 사실 뭐 세대 할 것 없이 저희 다 불쌍하잖아요. 젊은 세대도 윗세대도 다 저마다 그럼요. 힘듦이 우리 있고. 다 애환이 있죠. 삶에. 그래서 좀 네. 서로 어여삐 여기고 네. 이해하고 받아들여지면 좋겠습니다. 결론이 너무 훈훈한데요. 네. 이게 편집자의 방 오늘은 클레이하우스 윤성우 대표 그리고 11 출판사의 한나비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두 권의 책은요. 황보름 작가의 윗집 부부, 최신영 작가의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다독이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싸이의 아버지 띄워드리면서 오늘 작은 서점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